지난 시간에 그 해수의 표층 순환, 그거는 다 같이 공부했을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해수의 심층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표층 순환은 해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바람이었잖아요. 심층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 깊은 데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말하는 거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았을 리는 없고요. 원인이 되는 거는 결론부터 얘기를 할까요? 원인이 되는 거는 표층 순환이 원인이 되는 게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이었다면, 심층 순환의 원인이 되는 거는 해수의 밀도 차이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1학기 때 해수의 밀도를 결정할 수 있는 물리적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수온, 그 다음에 염분, 그 다음에 수압, 수심을 얘기하죠. 근데 수심, 수압의 영향은 좀 크지 않고 미미하기 때문에 주로 심층 순환의 원인이 되는 밀도 차를 일으키는 요인은 수온하고 염분이 돼요. 그래서 심층 순환을 다른 말로 열과 염분에 의한 열염 순환이라고도 불러요. 주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주 요인이 되는 거는 수온이죠, 수온. 그래서 교과서에서 보시면 표층에서 수온이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면은 밀도가 높아진 해수가 심해로 가라앉아서 해수의 순환이 일어난다. 요거를 심층 순환이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뭐가 뜨는 거지? 그래서 얼음물에다가는 파란 잉크를 풀어서, 그다음에 소금물에는 빨간 잉크를 풀어가지고 침전시키는. 여기서 그래가지고 물을 이 큰 수조에다가 부으면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쭉 가라앉게 되겠죠.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굵기를 조금 더 줄이는 게 좋겠지. 여기도 또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열염순환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극지역에서 해수가 침강을 하고 그게 심해에서 쭉 확산하면서 흘러가다가, 그래서 다시 온도가 좀 조금 상승하겠죠. 그럼 다시 올라가서 수온약층을 거쳐서 표층에서 다시 가열이 돼가지고 또 극지방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왜 해수의 성질을 할 때도 용존산소량이 어땠어요? 용존산소량이 표층에서는 광합성을 하고 또 대기하고 접촉하면서 산소가 녹아 들어가서 산소의 양이 많았다가, 그 다음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서는 광합성도 안 되고 대기하고 접촉도 안 되니까 쭉 산소의 양이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심해에 들어가면 오히려 산소량이 다시 늘어나는 분포. 1학기 때 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그때 그 심해 산소를 누가 공급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차가워진 바닷물. 산소나 뭐 이산화탄소 이런 지구과학 시간에 나올 만한 뻔한 기체들은 찬물에 더 잘 녹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녹아 들어간 산소들이 심해로 이렇게 공급돼서 높은 산소 분압을 비율을 보여줬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걸 심층순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심층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그 해류, 그 전에 수계라는 말부터 좀 볼까요? 수계. 수온과 염분이 거의 같은 해수 덩어리를 수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저기 공기로 치면 수계가 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기단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심층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그 수계들은 여기 나온 세 가지예요. 남극 중충수, 그다음에 남극 저충수, 그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 세 가지가 주요 심층순환을 일으키는 수계들이다. 자, 그러면은 걔네들 밀도 순으로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가장 밀도가 높은 애가 남극 저충수겠네. 얘가 밀도가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밀도가 큰 애가 북대서양 심층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밀도가 제일 작은 애가 남극 중층수가 되겠지. 그럼 얘네들이 각각 얘네 둘은 남극에서, 얘네들은 북극해에서 녹아서 바닥으로 쫙 가라앉아서 서로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극 저층수가 가장 바닥으로 깔릴 거고, 그 위에 중간에 북대서양 심층수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제일 위쪽에 남극 중층수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흘러서 바다에서 서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 요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흘러다닌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바닷속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북대서양 심층수죠. 북대서양 심층수 여기서 흐르기 시작해서 흘러내려오는 애들은 아마도 수온이나 염분이 연속적으로 조금씩 변하거나 비슷한 분포를 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 센서를 중간중간 설치를 해가지고 걔네들 수온이랑 염분을 계속 체크를 하면은 얘네들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계들의 흐름 그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좀 새로운 표현이 하나 나와 있는데 눈에 띄시나요? 저기 보면은 밀도약층이라고 나와 있죠. 밀도약층. 이건 무슨 소릴까? 상대적으로 좁아서 안 되겠다 여기는. 새로운 표현이 나왔는데 가로축을 밀도라고 하고 세로축을 수심이라고 하면 깊이라고 하면 자 뭐 남극 저층수 뭐 중층수 북대서양 저층수 이런 애들은 걔네끼리는 조금 차이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겠죠. 그 다음에 표층수들은 햇볕 받아서 수온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밀도가 낮을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밀도가 깊이가 깊어지면서 밀도가 점점 높아지는 요층이
밀도 약층이 되겠지. 여러분 뭐 수온 약층 뭐 이미 배워봤으니까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 왜 안 움직이실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대서양 심층수의 시작 지점이 되겠지. 여기서 이제 쭉 가라앉은 애들이 대서양을 타고 쭉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남극 심층수와 남극 중층수 걔네들의 시작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또 가라앉은 애들이 쭉 타고 올라가서 바다 밑바닥에서 이 알래스카 부근에서 위로 올라와서 표층을 따라 쭉 이동하고, 또 일부는 여기서 아프리카 동부를 따라서 이동했다가 인도양에서 다시 올라와서 쭉 따라와서 이렇게 뱅글뱅글 순환을 하고 있다. 이게 심층 순환이겠지. 저렇게 해서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오는데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린대요? 1000년 정도가 걸린다. 그럼 얘가 기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주냐? 최근이라고 해봐야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뭐 17,000년 전이라고 하네요. 17,000년 전. 자, 그때 보시면 요 기간에 기온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그걸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라고 하는데, 드라이아스는 뭐 꽃 이름이라고 하네요. 이때가 왜 이렇게 빙하기가 짧게 왔다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시면 세인트 로렌스 강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이건 캐나다에 있는 강이에요. 잠깐 위치를 보고 볼까요? 여기쯤에 흐르는 강이 세인트 로렌스 강인데, 거기서 이게 아니고 거기서 빙하가 녹은 물이 넘쳐. 빙하가 녹은 물이 넘쳐가지고 주변에 있던 다른 빙하들을 넘어가지고 그냥 대서양으로 유입돼서, 그럼 얘네들은 빙하가 녹은 물이니까는 어떻게 돼요? 밀도가 되게 높겠지. 그래서 바닥으로 쭉 가라앉고, 그래서 멕시코 만류 얘네들이랑 섞이고, 그래서 멕시코 만류가 흐름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왜 저기 표층 수련에도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잠깐 되돌아가 볼까? 표층 순환에서도 멕시코 만류의 중요성. 얘가 뭐 아이슬란드니 뭐 이런 동네들이 되게 추운 동네들인데,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되게 추운 동네들인데, 수온이 높은 난류인 멕시코 만류가 여기까지 쭉 치고 올라가 주니까 여기가 사람이 살만한 동네가 됐단 말이지요. 근데 여기서 흘러나온 이쯤이 되겠죠. 여기가 미국이니까 여기가 캐나다가 될 거고, 이쯤에서 흘러나온 그 빙하 녹음물이 멕시코 만류의 흐름을 교란시켜 버린 거죠. 그러면 더운 물이 위에까지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짧은 빙하기가 왔다. 그거를 그래서 그 드라이어스라는 그 꽃이 추운 지역에서 많이 번성하는 꽃인데, 고위도 지역에서 걔네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피고 또 좀 더 저위도까지 영역을 넓혔다. 그래서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승하고 침강 이거 좀 알아봅시다.
이거 하기 전에 지금 하는 내용은 지구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구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흘려 들으시고 결과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크만 수성이라고 조금 선행학습을 하고 봅시다. 자,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연구한 건데, 자, 바람이 북반구 기준, 북반구에서는 어떻게 돼?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이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죠. 남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제일 표층에 있는 바닷물은 이 바람 때문에 바람 방향의 한 45도 각도로 흐른다고 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바닷물은 바람의 영향을 직접 받는 건 아니고 요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살짝 또 더 오른쪽으로 틀어지고 흐름의 세기는 얘보다는 좀 약해지겠지. 얘가 밀어줘서 흐르는 흐름이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바닷물은 얘보다 또 더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지고 흐름의 세기는 조금 작아지고, 그래서 점점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흐름의 세기는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위에서 평면도로 생각을 해보면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했을 때 바닷물의 흐름은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서 제일 첫 흐름 45도짜리 흐름의 반대 방향까지 바닷물이 흐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의 흐름을 전체적인 평균을 내보면 바람 방향의 90도 오른쪽으로 물이 흐르게 된다. 얘가 바람이라면 얘는 물. 이거를 에크만 수송이라고 불러요.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될까? 바람 방향의 90도 왼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바닷가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이렇게 해서 평균적인 물의 흐름은, 전체적인 물의 흐름은 90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자리가 비잖아요.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면 밑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와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 그래서 용이 승천하는 것 같다고 해서 용승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바람이 해변에서 이렇게 불면 90도 오른쪽으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물들이 아래로 쫙 가라앉게 된다.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침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바닷가에서 한쪽이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안용승, 연안침강, 바닷가 연안이라고 부르잖아요. 연안용승, 연안침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뭐 여기 좀 수온 분포 나와 있는 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런 데보다 물의 온도가 낮죠. 그러면 바람은 어떻게 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불어줘야, 지금 여기 북아메리카 대륙이니까 북반구겠지. 그러면은 물의 흐름은 이렇게 빠져줄 거고, 그 자리를 밑에 있던 바닷물이 올라와서 차가운 물을 표면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저런 용승이 한 군데 더 일어나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계지도 보시면요, 요런 거는 전부 다 연안 용승이잖아요. 근데 지금 용승 표시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표시가 어디가 또 있냐면 여기가 또 있죠. 적도 용승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냐면,
자, 여기 적도가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 저위도 지역에서 우리 이제 표층순환하면서 다 배우셨죠? 이렇게 무역풍이 형성이 되잖아요. 양쪽으로. 남반구도 그렇고 북반구도 그렇고. 자, 그럼 바닷물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바람 방향의 90도 오른쪽. 바람 방향의 90도. 그다음에 남반구에서는 90도 왼쪽. 90도 왼쪽. 그러면 지금 적도 부근은 어떻게 돼버려요? 양쪽으로 물이 다 빠져버리니까 적도 부근은 물의 양이 부족해지죠. 그러면은 그때 밑에서 차가운 물이 이 방향으로, 이거 저기 아시죠? 물리 시간에 많이 했죠? 여기 나오는 방향, 여기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여기로 올라와서 적도 영승을 일으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엘니뇨 남방 진동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요거는 엘니뇨 라니냐 요것만 딱 일단 저기 요 그림 3개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읽어보면서 더 얘기를 해보죠. 그림이 복잡하네. 일로 가봅시다. 자, 엘니뇨 라니냐가 일어나는 거는 적도랑 거의 비슷하게 해서 직접적으로 엘니뇨 라니냐가 일어나는 거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이쪽에 뭐 동남아시아 있고 이쪽에 인도 있고 뭐 호주 있고 뭐 이렇잖아요. 여기가 직접적으로 엘니뇨 라니냐가 일어나는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이 남미 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페루 뭐 그쪽, 이쪽이면 동남아 쪽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표층은 일단은 이거는 평상시. 자, 표층은 바닷물이 더운 물을 햇빛을 많이 받아서 더운 물이 분포하겠죠. 그 다음에 이 동네는 기본적으로 무슨 그 저위도 적도 부근이니까 무역풍이 적당히 불어주는 거지. 그러면 저 무역풍을 타고 바닷물이 휩쓸려 가서 동남아 쪽은 더운 물이 더 많이 갈 거고 남미 쪽은 어떻게 돼요? 물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용승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동남아 쪽은 더운 물이 많으니까 물의 증발량도 많을 거고 그래서 구름도 많이 생기고 비도 많이 올 거고요. 그래서 동남아 생각해 보시면 되게 후덥지근하고 습도 높고 이런 날씨들이잖아요. 반면은 남미 쪽은 그쪽에 안데스산맥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멕시코나 이런 데 보면 영화 보면은 막 사막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게 평소의 날씨다. 근데 엘니뇨가 발생이 되면 모든 스토리의 시작은 무역풍에서 시작하면 돼요. 무역풍이 약해져요. 자, 그러면 동남아 쪽으로 밀려가던 바닷물도 덜 밀려가겠죠. 덜 밀려가고 여기서 공기의 흐름도 바뀌면서 구름이 생성되는 위치가 태평양 중간에 구름이 상대적으로 생성이 되면서 여기다 비를 뿌려버려요. 그 다음에 용승도 어떻게 될까? 빠진 물이 적으니까 용승도 약화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남미 쪽은 어떻게 돼요? 평소보다 찬물이 올라오는 것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더운 물도 평소보다 많고, 그러니까는 남미 쪽은 무더위 이런 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동남아 쪽은 평소에는 여기에 구름이 생겨가지고 비를 뿌려줘야 되는데, 구름이 이쪽 중간에 형성이 돼서 비를 뿌려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가뭄이 생긴다. 그 다음에 엘니뇨가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 뭐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즈음 해서 이런 현상들이 종종 있었나 봐. 그러면은 짧게 뭐 2, 3일, 일주일 이 정도.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어업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평소에 잡히던 애들이 잘 안 잡히고 막 그럴 거니까. 그다음에 용승류 이따 한류 한번 정리할까요? 용승류가 있어야 뭐 영양염류도 많아지고 그런 플랑크톤도 많아지고 물고기들도 많이 올 텐데 용승류가 약해져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은 어부들이 그냥 휴가였죠, 휴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게 한 번, 7년인가 주기로 한 번 발생이 되면은, 한 6개월 지속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이건 휴가가 아니라 백수죠, 백수. 그 다음에 다른 기상적인 여파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얘가 남자아이라면 얘의 여동생이 있어요. 라니냐죠. 이건 여자아이라는 뜻이래요, 진짜로. 그럼 어떻게 되냐? 뭐 1학년 때 한 번씩 다 배우셨으니까. 자, 스토리의 시작은 무역풍에서 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무역풍이 오히려 세져 있대는. 자, 그러면 동남아 쪽으로 표층에 더운 물이 밀려가는 양도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상승되는 용승류도 훨씬 더 많아질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더운 물이 많아졌으니까 구름도 훨씬 더 짙게 낄 거고, 비도 아까 하나, 둘, 셋, 네 개 왔는데 이제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8개. 자, 그러면은 또 뭐 대표적인 어떤 기상 피해 현상 생각해 보면 이쪽에서는 홍수가 발생할 거고, 이쪽에는 찬물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평소보다 훨씬 더 추운 한파가 오겠죠. 그래서 일단 원리나 이런 거 무역풍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용승,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어떤 기상 현상들 이런 거 일단은 그 관점에서 정리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합시다. 자, 페루 연안은 용승이 일어나서 영양염류가 풍부한 심층 해수가 공급되어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곳이다. 이거 아마 한번 다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통 이제 그 해류 표시할 때 표층에서 해류도 그랬지만 빨간 화살표로 표시하면은 난류죠. 그 다음에 파란 화살표로 표시하면은 한류,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은 조경수역 형성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분류해보면 수온, 난류가 당연히 높을 거고 한류는 수온은 낮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염분, 소금은 더운 물에 잘 녹고 찬물에 덜 녹죠. 그 다음에 용존산소,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구과학 시간에 나오는 뭐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뻔한 기체들은 찬물에 더 잘 녹고 더운 물에 덜 녹는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영양염류. 얘들도 그 염분을 구성하는 염류의 일종인데, 네, 뭐 질산염, 인산염 이런 애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염류들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플랑크톤 입장에서 음식이잖아요, 음식. 음식은 냉장 보관을 해야 신선하게 많이 보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류의 이런 성질, 난류의 이런 성질. 그러면은 한류가 심층수에서 한류가 용승을 통해서 공급이 됐다 그러면 산소도 많고 그다음에 영양염류도 많으니까 물고기가 숨쉬기도 편해질 거고 먹잇감도 많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교과서에서 보시면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심층 해수가 공급돼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게 그 뜻이란 소리죠. 그래서 페루 연안의 용승은 그림 2-40과 같이 열대 태평양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으로 인해서 열대 태평양 동쪽의 해수가 열대 태평양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건 아까 엘니뇨 아니라 평상시에도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온난 수역의 두께는 서태평양에서 두껍고, 여기서 서태평양이라고 말하는 게 태평양을 기준으로 태평양의 서쪽, 동남아 쪽을 얘기하는 거죠. 동태평양, 태평양을 기준으로 태평양의 동쪽, 페루, 남미 쪽을 얘기하는 거고, 그쪽이 얇아진다. 이건 뭐 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수온에 영향을 준다. 서태평양,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 차이는 대기에도 영향을 준다. 서태평양에서는 저기압이 형성돼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고 그럼 구름 형성되는 거죠. 그다음에 동태평양에서는 고기압이 형성돼서 찬 공기가 하강을 한다. 그래서 열대 태평양에서는 동서방향에 거대한 대기 순환이 형성되는데 이거를 워커 순환이라고 한다. 뭘 말하는 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걸 워커 순환이라고 한다. 이쪽에 고기압, 이쪽에 저기압. 그다음에 표층 온난 수역은 이쪽으로만 상대적으로 좀 몰려가고 용승도 적당히 발생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직 확실하게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엘니뇨, 라니냐 이거의 원인은 잘 모른다 그래요. 대략 한 3년에서 7년을 주기로 불규칙하게 고기압이 형성돼서 동태평양에 원래 이쪽에 고기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기압이 형성되고 저기압이 형성되던 서태평양에 고기압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런 기압 변화가 주기적으로 3년에서 7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시소와 같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난방진동이라고 한다. 난방진동, 워커순환 이런 용어들보다는 좀 전에 그림으로 정리해드렸던 그 세 가지 엘니뇨, 라니냐 그거를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 각각 어떻게 되는지 그림으로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 무역풍 강화, 무역풍 약화 뭐 이런 거 기억을 하시고요. 뭐 엘니뇨, 엔소라고도 한다. 이런 거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험 문제는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뭐 이런 인공위성 영상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림으로 줄 수도 있고, 표의 형태로 줄 수도 있어요. 수온 분포를 줘요. 지금 딱 눈에 띄는 거 보면은 지금 여기가 남아메리카 대륙이고 여기가 태평양 적도 부근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바닷물 색깔이 어때? 빨갛죠. 수온이 높다는 소리지.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무역풍이 적당히 불어줘서 여기 용승이 일어났다면 이 동네 바닷물 색깔이 차가워야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라니냐 시기 또 사진 보면 또 여기는 어때 색깔이?
파래도 너무 파랗죠. 자,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또 왜 이럴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이 그림만 보고 어떤 게 엘니뇨 때다, 어떤 게 라니냐 때다라고 판단하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미안.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통은 이제 두 개를 줘요. 다음은 가하고 나는 이렇게 그림 자료 이런 걸 두 개를 주면서 가하고 나는 엘니뇨 발생 시기와 평상시 수온 태평양의 적도 부근의 수온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그러면 엘니뇨하고 평상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더 수온이 높게 그림에 표현이 됐다면 그때가 엘니뇨일 거고, 이쪽이 수온이 둘 그림 두 개 중에 더 낮게 표현이 됐다 그러면 그때가 평상시겠죠. 근데 혹은 문제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림은 평상시와 라니냐 시기에 태평양 수온 분포를 나타낸 거다. 그러면은 여기가 더 온도가 낮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그때가 라니냐일 거고, 여기가 온도가 덜 낮게 그림 두 개 중에 두 개 중에서는 그래도 좀 높게 표현이 됐다 그러면 그게 평상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 시험 문제가 제공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교과서의 이 부분에서는 엘니뇨 라니냐 시기에 그 남미 쪽이랑 동남아 쪽에 나타날 수 있는 기상현상, 그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해놨으니까, 아까는 설명드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대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뭐 가뭄, 홍수 이런 것들만 딱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상현상 여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노파심에 드리는 건데,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 중에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그놈이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공부도 곧잘 하는 놈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 동태평양, 서태평양을 바꿔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태평양을 기준으로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인데 이쪽은 동남아시아, 아시아니까 동쪽이다라는 고정관념이 너무 세게 박혀 있고, 이쪽은 미국이 있으니까 서양이다. 그래서 이쪽이 서태평양, 이쪽이 동태평양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착각을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 세계지도에서 지금 경도 표시가 돼 있죠. 이쪽은 이스트, 이쪽은 웨스트. 그러니까 이쪽이 서태평양, 이쪽이 동태평양 이렇게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 버렸지.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경도상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으로 그 경도선들을 긋다 보니까는 이쪽이 동경, 서경 이렇게 되는 것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착각하지 마시고, 이쪽이 서태평양, 동남아에 있는 쪽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있는 쪽이 동태평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엘니뇨 라니냐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까지 좀 더 해야 되나? 다음 시간에 요거 그냥 역시나 엘니뇨 라니냐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상 현상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지구 기후 변화 여기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